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데요. 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과 더불어 성능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든 개발 혹은 개량을 하든 비용과 성능은 무기체계 운용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되어 운용한 지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진 무기체계에 첨단의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해도 비용은 소모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비용 절감 효과와 성능 효율성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에 몰두할 가치가 있습니다. 무인화도 이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서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파일럿을 교육 훈련하여 양성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또한 무인기를 활용하면 파일럿이 짊어져야 할 전투기의 가혹한 임무 수행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작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유인기의 무인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개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술기의 숫자는 420여 대 정도입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전체 군용기를 다 합치면 세계 5위권에 만만치 않은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술기만 해도 1800여 대로 우리의 4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 중 100대 정도는 당장 노후화가 심각한 F4와 F5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KF-21의 차질 없이 양산의 성공에 실전 배치되면 F4, F5를 퇴역시켜도 전력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겠지만 양적으로는 중국 공군의 절대적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F4, F5를 퇴역시키지 않고 KF-21은 KF-21대로 전력화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술기 보유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갑자기 무슨 잠꼬대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것이 유인기를 무인화시키는 기술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앞서 현재 유인기의 무인화 개발 현황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근 무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여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XQ-58A 발키리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첫 시험 비행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AI가 기체를 자유제어하여 기존의 인간이 직접 조종하던 무인기와는 다른 형태의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인 F-16을 기반으로 개발한 X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는 총 5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쳤으며 첫 비행은 2019년 3월 5일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1일에 두 번째 비행을 소화하였으며 3차 시험 비행은 2019년 10월 9일에 있었지만 이 비행 중에는 급작스럽게 불어온 지상풍으로 인해 기체 회수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기체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1월 23일에 실시한 4차 시험 비행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추가로 F-22 및 F-35와 함께 현대 비행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무인기의 비행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지만 발키리의 비행 성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MQ-9 리퍼 등 대부분의 무인기는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통제소에서 인간이 화면을 보며 원격 조종합니다. 인간 파일럿이 탑승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비행을 제어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인데요.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를 활용해 단독으로 비행하며 임무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 떠있는 터미네이터의 셈입니다. 발키리의 전체 길이는 9.1m에 날개 길이가 8.2m,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 정도입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14,000m이며 항속거리는 3,941km에 달합니다. 제2담을 포함해 8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봉대공과 봉대지 능력은 물론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발키리를 전투기 편대의 윙맨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미국이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만약 1년에 5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면
대당 가격이 400만 달러, 하나로 53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F-35 한 대의 가격이 8천만 달러, 하나 1,06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발키리의 개발과 운용으로 국방 예산 부담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유인기를 무인화하는 기술은 기존 드론이나 무인항공기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유인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발생이 적고 개발 기간의 단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유지 측면에서 기존 유인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회역하는 전투기를 훈련 시 타격할 수 있는 무인 표적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더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무인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인기 무인화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종사가 기행할 수 있도록 조종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무인기로도 운용될 수 있도록 무인화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무에 따라 유인과 무인 모드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상 상황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여 유인 모드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기존 유인기에서 조종사와 관련된 조종석 및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대신 무인화 장비와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비행체를 완전히 무인화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개조 후에 무인 모드로만 운용이 가능하지만 기체 중량 증가를 최소화하고 무인기 특성에 맞게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어 보다 특화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인기를 무인화할 때는 이 밖에도 조종사가 합승 가능한 유인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 모드로의 전환이 가능해 운영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등 유인기의 무인화 기술은 단순한 무인항공기 개발을 넘어서는 다양한 전략적 용도와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AI로 작동하는 무인기가 훈련된 파일럿이 조종하는 전투기를 따라잡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미 북방고등연구계의 법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대 인간 조종사 간의 동중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알파 도그파이트 트라이얼로 명명되었으며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서로 대결을 벌인 뒤 우승한 인공지능이 미 공군의 베테랑 교관 조종사와 맞붙는 방식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실험은 F-16 전투기를 이용하여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기관포만을 사용해 승부를 가리는 규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 간의 대결에서는 중소기업 헤런 시스템즈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헤런 시스템즈의 인공지능은 미 공군 경기학교에서 나온 베테랑 조종사와 시뮬레이션으로 대결하여 5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미 공군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헤런 시스템즈의 인공지능은 공군 경기학교로 가져가 관련 연구와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런 시스템즈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수석 디자이너는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이 가상 공간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공지능이 베테랑 파일럿을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미래 공중전 환경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세계 최정상의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총 5번의 대국에서 알파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4번을 승리했는데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한 번이라도 이긴 것이 대단한 결과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각에서는 AI가 바둑에서는 인간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복잡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인간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 3년 뒤 정상급 프로게이머와 AI가 전략 시뮬레이션 대결을 벌였고 결과는 AI의 압승이었습니다. 게임의 사례일 뿐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공중전 시뮬레이션 실험까지 생각해본다면 미래의 실제 공중전에서 AI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대결을 펼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유인기의 무인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젠7 전투기의 무인화 작업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왔으며 1995년부터 무인화 버전을 만들어 실험해왔습니다. 젠7은 기존에 생산된 많은 양의 물량을 무인화 개조할 가능성이 크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수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젠7 유인 전투기의 양산은 2002년에 종료되었지만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과 주요 부품의 생산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 이는 향후 무인기 개조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유지 보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을 제공하니라. 젠7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마하 2.0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2톤의 확종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였을 때는 전투행동 반경이 850km였지만 자폭도는 미끼 임무를 맡아 귀환할 필요가 없는 무인기는 그 2배 거리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적의 지대공 사거리 밖에서 대량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젠7에 앞서 퇴역한 제6 전투기도 확인된 것만 300대 이상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 인근에 배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들은 유사시 대만 해협 상공에서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을 투발한 뒤 적의 레이더나 방공기지를 향해 자폭 돌격을 감행할 수도 있고 미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강국이자 방산강국인 한국도 유인 전투기의 무인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이 자연어 처리 기반 인간형 조종사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로봇 파일럿은 인간 조종사와 같이 조종석에 앉기만 하면 전투기 조종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며 특별한 개량 과정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 항공 차트를 메모리하여 초정밀 비행이 가능하며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조종사보다 빠른 대응 속도로 능동적인 조종과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역이 예정된 F4와 F5에 이 로봇 파일럿을 적용하면 한국 역시 유인기 무인화에 성공하고 기존의 전술기 보유량을 큰 비용 없이 1.5배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대결이 아니라 무인기 대 무인기가 공중전을 벌일 가능성도 큰데요. 대한민국 봉군전력 역시 무인기 분야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은 견칙 전술의 일종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정보기관 등이 유인함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운용하는 특수무기 취급이었는데요. 일례로 CIA는 지난 2022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카불에서 드론을 이용해 오사마 빌라덴 이후 알카에다를 이끌던 아이만 알자와이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CIA의 드론은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안중가옥 발포니에 있던 알자와이리를 공격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던 그의 가족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요. 오직 목표물만을 타격하는 이른바 쪽집게함이었습니다. 미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미국은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인물을 끝까지 추적해 제거해낼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켰는데요. 비록 최근 사례이긴 하지만 이처럼 드론은 특수작전에서나 사용하는 변칙체계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M294와 같이 정찰을 주목적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였는데요. 그러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드론의 개념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상을 따지고 보면 러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 모두 제대로 된 공군력이 부족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드론을 전장에 투입한 거지만 예상보다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고폭탄이나 수류탄을 매다는 식으로 자폭 드론으로 개조한 민수용 드론은 조작 난이도까지 낮아서 최선의 병사들까지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또한 발전된 기술로 인해 민수용 드론도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의 위치와 작전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터넷 등의 통신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지휘체계에 통합할 수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정찰병에서 지휘관까지 이어지던 복잡한 보고체계를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지니 지휘관의 결심과 대응에 걸리는 시간도 덩달아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국제사회에 전파되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가장 큰 양상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되었던 드론이
분집체로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론은 총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영국왕립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만 300대, 한 달 기준 1만 대에 육박하는 드론을 잃고 있습니다. 손실 처리된 것만 이 정도니 실제 투입량은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요. 이들 대부분은 저렴하고 성능도 기대하기 힘든 상용 드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드론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사실 드론은 격추하기 극도로 쉽습니다. 현대전자전에서 사용되는 방해전파 수준이면 드론이 조종을 방해하거나 GPS 유도 장치를 망가뜨리는 게 가능한데요. 또 일반 미수용 드론 수준이면 비행고도가 높지 않아서 소총 사격으로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방공망이라면 고고도의 드론을 격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론은 양이고 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비행고도가 수십 미터에 불과한 인수용 드론이라 해도 숫자가 많으면 모두 방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중 3kg 대전차탄을 탑재한 드론 한두 대만 목표물을 타격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62대가 넘는 공격 헬기를 격추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절반이 넘는 35대 는 최신 예기 중이었던 화목포 52 엘리게이터였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램페지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빽빽한 방공망 덕분이었습니다. 산맥을 방패로 삼거나 제병협동이 가능했다면 피해는 훨씬 적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이 지역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러시아군은 헬기 같은 고기동 무기 체계와 제병합동이 가능할 정도로 전술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헬기 진입에 앞서 드론이 투입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상 24시간 머리 위에 떠있는 드론은 적군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방공망 상태를 보고할 수 있고 고지불식간의 참호 속에 숨어있는 램페지 서수에게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전방위적 공격이 군지불이로 넓은 범위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면 정찰 범위와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 군지불용은 저렴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같은 작업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며 상황에 맞춰 집단 크기를 바꾸거나 일부가 망가져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만에 하나 군집 드론을 전부 격추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문제인데요. 기껏해야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 민수용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십 발의 포탄 미사일을 사용한 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군집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소탕해버릴 수도 없고 놔두자니 피해가 막심한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군집 드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미공군에서 시험 중인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은 총장 16cm, 무게 290g에 작동 시간도 20분이 채 안 되는 초소형 드론이지만 F-28세대를 이용해 103대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크기 때문에 정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기술이 발전한다면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또 미 해병대는 아예 부대 구조 개혁안을 통해 헬파이어 미사일 대신 저렴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자폭 드론을 대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병대 부대 구조 개혁안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구조를 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미국이 군집 드론 기술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은 분명 뛰어난 무기체계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기상 영향을 많이 받고 헬기 유해 체계에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8에서 10km 수준으로 짧아서 지상전은 몰라도 해상작전에서는 제약이 많은데요. 반면 장거리 배탄, 장거리 공격탄 등으로 불리는 LRAM은 사거리만 160km 이상인데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군집 형태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중국도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군사결의부터가 물량전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다 민간시장 드론 점유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DJI는 고성능 드론부터 소형 민수용 드론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6.1%를 DJI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군사 드론 분야에만 한정짓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2022년에만 15조 2,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 드론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연평균 1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달리 1980년대부터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값싼 드론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견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물론 아직 시장 점유율은 1% 내지만 정부
정부 주도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5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국내 드론 산업은 2016년 704억 원에서 2022년 기준 4,945억 원으로 700% 이상 대폭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분당 근무임기 RQ-101 송골매를 차체 개발할 정도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인 물량 숫자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드론봇 전투단의 경우 정찰용 650여 대, 공격용 40여 대, 작전 지원용 150여 대 등 총 2,500여 대의 드론을 운용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는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를 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용 발사대에서 사출된 이 소형 무인기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자동 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낙하산을 이용해 평지에 착륙하는 방식인데요. 이른바 10배 이상의 무인기 보급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드론봇 전투단과 드론작전사령부의 물량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절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숫자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드론이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군집 드론 기술은 각 객체 하나하나에 조종수가 따로 붙어야 하는 단순 물량전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 대의 드론이 단 한 대의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명령받고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군집 드론은 각 드론이 와이파이 등의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 드론의 시간별 위치 정보와 경로를 입력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을 필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가 수백 대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해지려면 목표 획득을 위해서 수백 개의 드론을 소모하는 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이나 전시나 총알을 소모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드론도 신주단지처럼 모셔놓을 게 아니라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버림패로 여겨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군집 드론이라는 미래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드론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디 우리 군의 드론 운용 방식이 군대 지원학이나 대대급 군집 드론 같이 좀 더 최일선 이전력으로 변화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버릭주구였습니다.